스타트업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어요. 우리 스타트업 시장이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몇 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뭐 과거에는 토스라든지 몇몇 유니콘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무신사도 있었고요. 요즘 통 이렇게 스타트업 중에 눈부신 성장을 하는 스타트업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 시장에 이 돈줄이 가뭄이 들다 보니까 분쟁도 많아지고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 돈을 투자하는 사람, 또 그 투자를 받아서 기업을 키우는 스타트업,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할지 오늘 그런 시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해야 할 사람, 투자를 받아야 할 사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DLG의 최재욱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잘 모르는 분야예요. 그래서 예, 좀 알기 쉽게 부탁을 드릴게요. 흔히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네네. 그냥 혼자서 사무실 차려서 그렇죠. 뭔가 혁신적인 거 하면 네네. 일단 스타트업이라고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용어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이제 또 뭐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법률적인 개념으로 따지면은 네. 법률적으로는 이제 이게 스타트업이라는 뭐 그런 건 없고요. 예. 창업기업 창업기업 내지는 아니면 벤처기업 네. 뭐 그렇게 이제 그 정의가 되고 있는데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창업 육성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창업한 지 뭐 7년 이내에 뭐 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하는 게 이제 창업기업이라는 카테고리라고 하면은 네. 벤처기업은 이제 벤처기업 육성법이 따로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 네. 뭐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의 투자를 받은 기업 아니면 뭐 연구개발 뭐 비용을 네. 뭐 한 어느 정도를 쓰는 기업 아니면은 뭐 사업 계획서 같은 걸 제출해 가지고 뭐 이렇게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네, 그런 네.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업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스타트업은 벤처기업이 좀 더 가깝지 않느냐라고 네.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어떤 규정이 네. 있어야 정의가 있어야 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 정부가 네. 혜택도 주고 지원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또 예. 규제도 있을 것이고요. 맞습니다. 네. 투자도 이제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예.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떻게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돈 주는 드리면 될 사람, 것 같습니다. 돈 주는 사람도 이게 그렇죠. 그레이드가 벤처기업에게만 이제 네. 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 중에 네. 뭐 팁스 같은 경우 우리가 네. 뭐 흔히 얘기하는 사업 중에 이제 중기부 사업 중에 제일 뭐 많이 알려져 있는 사업인데요. 뭐 R&D 자금으로도 주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팁스를 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냥 벤처기업 쪽으로 이제 일단 바라보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흔히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네. 다른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주는 거 우리 흔히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네. 거기도 이렇게 좀 나눠지죠. 설명을 해주시면요. 그게 그 이제 짠주들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이게 여기를 또 말씀을 드리면 또 이게 또 처음부터 재미가 없어질 수가 있는데 네, 네, 네. 그 벤처 VC 우리 흔히 이제 VC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게 이제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벤처 투자법에는 이제 예전에 창업 투자 회사, 벤처 네, 투자 회사 그런 분들이 이제 VC라고 했고 저희 신기사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데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금융회사도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런 카테고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중기부에서 이제 그 벤처 투자법에 따른 거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벤처 투자 회사라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또 이제 법률적으로는 VC라고 이제 하는군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신기사도 VC라고 하기도 네, 하고 네. 뭐 하여튼 좀 포괄적인데 아까 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는 이제 우리가 엑셀러레이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창업 기획자라고 합니다. 뭐 그런 데도 이제 벤처 펀드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거기도 이제 일정한 투자 기능을 하고 있죠. 소액 투자 초기 기업들에 대한 네. 그런 데도 이제 투자사라고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거를 통틀어서 뭐 계약서상에는 투자자, 뭐 투자자. 투자, 네, 네. 사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하는 건 아니죠. 또 여기저기서 끌어와서 하는 거죠. 자기 돈도 있고요. 물론요. 자기 돈으로 네. 물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기저기서 돈을 가져와서 하는데 이제 가져오는 데가 이제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돈이 많은 회장님이 될 수도 네.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모태 펀드라 그래가지고 네. 돈을 주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모태 펀드 돈과 뭐 여러 가지 돈, 네. 자기 자본 합쳐가지고 이제 펀드를 만들어서 네. 그 펀드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모태펀드라는 게 그러니까 정부가 벤처에 투자하는 돈 보따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모태 이제 엄마 펀드, 네. 그러니까 펀드 오브 펀드 그렇게 영어로 하는데 네. 펀드의 펀드라고 이렇게 그 생각하시면 돈 중에 공공 개념이 모태펀드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모태 펀드 아까 이제 초반부에 말씀하신 게 이제 벤처 시장이 쪼그라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모태 펀드 예산이 좀 생각보다 굉장히 오. 증가를 하다가 네, 네. 몇 년 사이에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게 이제 사실은 투자 업계가 좀 위축된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뭐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제 네. 그 이유는 이제 민간 투자 이제 그거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좀 줄여도 된다라는 네. 이제 판단에서 그렇게 된다는 건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투자가 뭐 그것뿐만은 아니지만 하여튼 위축됐으니까 네.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그것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조금 네. 이따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네. 하나만 저 본격적인 이야기하기 전에 그 리걸 테크라고 그러죠. 법을 이용한 신기술, 맞습니다. 모바일이나 예. 이런 거 지금 그거 어디까지 왔죠? 요즘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어. 예전엔 많은 부분이 불법이었는데. 그렇죠. 그 얼마 네. 전에 이제 뭐 한 법무법인에서 네.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뭐 질문하면 답변을 해주는. 네. 이제 그게 변호사법 위반이다라고 이제 돈 받고 하면. 뭐 원칙적으로 네. 이제 돈 받고 하면 변호사법 네. 위반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사안을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광고가 맡겨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변호사법 위반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문제가 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흔히 그냥 일반적인 AI 솔루션 뭐 흔히 많이들 쓰시는 챗GPT라든지 뭐 클로드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그런 그 AI 네. 뭐죠 이게 LLM이라고 하는 그 네. AI도 굉장히 똑똑해져가지고 법률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이게 화면을 잠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나 보여주실래요? 예, 이게 이제 제가 이게 보시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게 뭐? 이거 챗 GPT에 넣은 거예요? 이게 네. 이제 클로드라는 거에 이제 이걸 넣은 거예요. 이게 네. 판결 주문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라고 네. 하면은 사실 이거 저희가 하려면 엑셀에다가 이거 다 해가지고 각각 이유를 해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참. 네, 이게 제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2초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답이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변호사 시장이 옛날에 그 AI 하면은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될 게 변호사다라고 하는데 아 진짠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단적인 예인데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법률 자문 이거 이외에도 법률 자문에 대한 대답을 굉장히 AI가 해줘가지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리걸테크 시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사실은 이제 변호사의 지금 이런 것도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제 저게 재미삼아 넘었는데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오늘 한 건데 이렇게 실수를 하니까 얘가 사과는 잘해요. AI가 매우 예의가 바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AI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법률 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재편되지 않을까. 기존에 이제 사실은 뭐 송무 분야는 조금 어렵겠지만 자문 분야는 이제 심지어 이제 어떤 분은 AI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자문 내용을 자기의 자문 내용을 AI 한번 돌려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거는 크로스 체크는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AI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뻔뻔한 거짓말을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판례 번호를 자기가 막 만들어서 이런 판례가 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야죠. 그러니까 법령 같은 경우도 과거 법령을 제시를 하고 뭐 그러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아직 이게 뭐 불행인지는 다행인지 몰라도 아직까지 변호사가 그래도 역할을 할 수는 있구나. 보통 그 변호사 사무실에 어쏘라고 해서 이제 후배 그렇죠. 그분들 역할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주니어 변호사님들하고 일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분들도 또 그렇게 해야 경험을 쌓고 맞습니다. 또 이렇게 시니어 변호사가 그게 굉장히 되는데.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 하여튼
법률 시장도 굉장히 뭐랄까요? 네. 진짜 AI의 거센 파도 직면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스타트업 여쭤볼게요. 네. 네. 통계적으로나 네, 네. 투자된 앞서 이제 우리 정부가 내놓은 네, 네, 벤처로 투자하는 돈 보따리 모태펀드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재정이 줄어든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또 줄었지만 전체 시장 자체가 통계적으로도 네, 네, 네. 벤처에 투자되는 돈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네, 요거 이제 저 화면 네. 한번 봐주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 한국 벤처 투자에서 이제 네. 내놓은 자료인데요. 굉장히 많이 줄었죠. 지금 7조 2021년도에는 7조 6천억 30% 가까이 넘게 줄었네요. 굉장히 줄었습니다. 2021년에 비해.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네. 뭐 댓글에서도 이제 올라왔지만 금리가 높아지니까 네. 당연히 벤처 투자 왜 하냐라는 그런 뭐 의문도 있을 수가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아까 모태펀드도 줄어서 이렇게 조 기간 동안엔 금리가 높았으니까. 예, 그렇죠. 네.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좀 벤처 투자가 좀 과열된 게 아니냐 그런 이슈도 얘기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워진다라는 얘기 이제 계속 보면은 이거는 이제 WC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네. 고용이 이제 데드크로스의 이제 스타트업 관련 고용이 네. 2023년, 2024년 전반기까지 해서 이제 데드크로스 꺾였네요. 예.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도 그러니까 뽑는 사람은 확 줄었고 나가는 사람이 또 그만큼 많아졌다라고 해가지고 스타트업이 이제 투자를 못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단적인 예로 제 업무 중에서 투자계약서 검토 업무가 확 줄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변호사님이 계약서 좀 검토해 주십시오. 투자계약서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업무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다른 진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영업을 잘못해서. 농담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경제하는 기자로서 보면 네. 우리가 수출 중심 경제고 대기업 중심 경제였는데 네. 사실 그걸로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네, 우리 지금 맞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많이 하지만 네. 우리 이제 스타트업 중심으로 선진국형으로 저렇게 해서 저 스타트업들 중에 정말 중소기업이 나오고 중견기업이 나오고 대기업이 나오고 뭐 거대한 기업이 그렇죠. 지금 미국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다 스타트업에서 시작했단 뭐 말이죠. 애플이라든지 뭐 네. 그런 아니 뭐 지금 엔비디아도 뭐 AMD도 다 그렇습니다. 뭐 다 그런데 네. 우리는 어느 순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뭐 큰 기업들은 뭐 쿠팡 정도? 그렇습니다. 네. 뭐 정말 거대하게 터트린 기업들은 네. 그러면 그 토대가 되는 네. 그 토양이 되는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그 돈 받아 도전하는 기업들이 계속 생겨나야 되는데 맞습니다. 일단 통계적으로는 이게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다. 네. 그 화면 한번 잠깐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 방금 말씀하신 유니콘 이게 이제 이 조선일보 출처인데요. 2023년 3월 기준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옐로우 모바일 사실은 이거 아직 뭐 약간 이걸 유니콘 아직도 남아 있는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문제 있고 네. 위메프도 이제 좀 위메프 사태 때문에 그러네요. 이것도 또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좀 좀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충 한 1억 이상 되는 기업들이군요. 1조 이상 되는 맞습니다. 기업들? 10억 달러 10억 달러니까요. 이상을 유니콘이라고 하는데 이게 네. 하여튼 유니콘 나오는 게 좀 드물어지고 있고요. 이게 12인사이츠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투자 플랫폼 회사인데 네. 그 12인사이츠에서 요거를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유니콘 기업들 점유율도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 배달의 민족 없는 거 보니까 아마 그건 배달의 민족은 독일 이제 기업이 돼 버렸나요? 저기 이제 그 뭐죠? 그 저기 지분이 넘어가 버려서. 네. 그 그래서 우리 기업으로 이슈가 분류가 안 됐나 있어가지고, 보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오늘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 건 돈을 주는 분들이 불안해하는 부분, 돈을 받는 분들이 불안해하는 부분, 계약서의 어떤 부분을 흔히 맞습니다. 실수를 하는지, 그래서 어떤 분쟁들이 일어나는지, 뭐부터 좀 살펴볼까요? 요거를 이렇게 딱 나오면은 조금 이제 뭐랄까 일단 이게, 어렵습니다. 일단 이게 하나씩 법률에 대한 얘기여서 이게 좀 하는데 전환 가격 조정 이슈가 있고요. 이걸 리픽싱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뭐 정해서 어떤 일정한 조건 되면은 맞습니다. 저 전환가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요게 이제 투자 시장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건 이제 나중에 좀 설명드리고 네.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해서 풋옵션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일정한 경우에 이제 투자자들이 자기가 이제 주식을 받아갔잖아요. 네. 이제 야, 너 주식 내가 돌려줄 테니까 돈 다시 줘. 회수해 가는 거죠. 회수해 가는 네, 거죠. 네.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이제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려운 입장이지만 뭐래도 이게 회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 이제 망해버리면 뭐 아무것도 건질 게 없으니까 네, 네. 한번 뭐래도 회수를 하겠다라는 이게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좀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양 당사자별로 네. 입장이 있습니다. 투자자 변호도 하시고 스타트업 변호도 하시죠. 네. 예, 저는 또 투자자 사회 이사기도 해가지고 아, 좀 그러시군요. 네. 난감한데 하여튼 투자자 입장도 있습니다. 사실은 되게 그 스타트업 중에서 이제 투자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제대로 경영도 안 했는데 네.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겠다라는 화가 게 나서.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나 열심히 했는데 네. 이게 안 됐는데 이거 지금 회사도 어려운 상황에 돈을 내놔라. 네. 그런 입장이 또 사실 있을 수가 잠시 후에 하나씩 사례로 좀 설명을 네, 해주시고요. 그렇게. 연대 책임 위약벌은 뭡니까? 요거는 이제 이 연대 책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투자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네. 저는 그냥 그 주식을 사는 거다. 주식 비슷한 거. 매자닌이라 네, 그러잖아요. 주식하고 채권 중간에 있는 어떤 걸 사는 거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하고 투자자하고의 그 관계 계약 당사자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해관계인이라는 대주주 일반적으로 대주주가 네, 네. 많이 들어가는데 네. 이해관계인이 끼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이해관계인을 이제 좀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네. 연대 책임을 물거나 뭐 그런 경우 연대 책임을 이제 물어라 뭐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요게 세 가지가 가장 요즘에 분쟁이 많고 투자자도 어렵고 사실 스타트업도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VC가 돈이 말라서 제가 들은 말 중에는 뭐 다 진짜 1억 원이라도 투자해 주세요.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투자를 찾아다닌다. 뭐 네, 이런 스타트업 말도 같은 들었는데, 경우는 네. 그렇죠. 사례별로 하나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분쟁들 중에 가장 네. 흔한 분쟁들 중에 네. 먼저 리픽싱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환가격 조정은 이제 이게 그 아까 매자닌으로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이제 그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좀 어려운 얘기가 또 들어가는데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걸로 이제 투자를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RCPS. 네. 그러니까 상환권도 있고 전환권도 있는 거죠. 이게 그렇게 생겨먹은 네. 건데요. 이제 그게 이제 그 투자자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회사가 잘 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환권을 행사해가지고 주식으로 받던가 주식으로 받는 거죠. 근데 네. 회사가 좀 안 됐을 경우에는 돈으로 상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환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전환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전환권을 선택할 때 이제 전환 가격이 기본적으로는 1대1이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투자했던 금액이거든요. 네. 맨 아래 보시면은 어떤 상황에서는 전환 가격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상장법인 같은 경우에도 CB 같은 경우에는 네. 공시 많이 나오잖아요. 네. 주가가 떨어지면은 전환 가격 조정 뭐 이렇게 공시 계속 나온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주당 10,000원 10만 주 발행해서 이제 투자를 처음 해서는 이제 최초 전환 가격은 주당 10,000원이니까 10,000원이잖아요. 근데 후속 투자를 5,000원에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식 수라도 늘려달라라고 해가지고 20만 주를 발행이 가능합니다. 네. 나중에 보통 주로 전환을 할 때 20만 주를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요게 이제 전환권인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10만 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20만 주가 돼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주주의 지분도 희석되고 일반적인 주주들의 지분이 네. 다 희석이 되니까 이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근데 대부분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후속 투자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전 동의 받아라 그랬는데 야, 나 여기 이제 예시대로 5,000원에 받겠다라고 네. 하면은 야, 난 못 해주겠다. 안 그러면 5,000원에 받아. 내 거 전환권 행사할게. 20만 주로 표.
보통주로 변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져서 이제 후속 투자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네. 이제 전환권 조정에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가장 안 좋은 사례가 매출 베이스로 전환권을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투자 계약서에 우리 회사 내년 매출이 만약에 네. 얼마 이하면은 내 전환권 조정을 해주겠다. 근데 경제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그거를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전환권 조정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후속 투자 받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 이슈들이 조금씩 우리가 생기고 있어요.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네. 1,000억을 투자할 테니까 100억을 투자할 테니까 뭐 누구군이 잘해봐 이런 투자는 없군요. 정말. 하여튼 그리고 저렇게 투자자들이 쫀쫀해지는 건 그만큼 이 시장에 돈이 마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마르고 있으면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구체적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이게 사실은 처음에 온 게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건데 네. 이제 대공황 시절에 갑자기 이게 쫙 쪼그라드니까 네. 아, 야 이게 이렇게 쪼그라드네. 뭐 그렇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환 가격 조정 조항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오래된 제도군요. 예, 굉장히 네, 오래된 제도고 뭐 되게 웃긴 게 이게 상향 리픽싱은 또 없잖아요. 네, 네. CB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네. 상향 리픽싱이 뭐 증권 발행 규정 같은 경우는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상장 기업의 경우는 근데 또 이게 투자에서는 또 상향 리픽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게 이제 걸려가지고 후속 투자가 걸릴 이제 좀 지장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리픽싱 발동하지 말아달라라고 네. 이렇게 기존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조항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왜 발동을 안 해야 돼? 네. 그렇게 하면 또 할 말이 없고 그렇게 돼서 후속 투자를 못 받고 그래가지고 돈줄 말라가지고 이제 후속 투자 못 받으면 근본적으로 처음 투자한 그 투자자도 사실은 어려운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어렵죠. 네. 어려운 거를 뻔히 알면서도 여튼 또 아니겠다 싶으니까 그냥 예, 이게 네. 감사 이슈도 사실은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야 우리 리픽싱 조항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너 왜 그때 리픽싱 안 했어? 발동 안 했어? 그렇게 하면은 또 예, 또 문제가 돼가지고 좀 여튼 뭐 이해는 합니다. 네, 네. 하는데 그거를 이제 좀 잘 풀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뭐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양 당사자의 이제 조화로운 합의가 필요한데 네. 사실 제일 어려운 게 합의 아니겠습니까? 예. 다음 사례 볼까요? 네. 예, 요거는 이제 리픽싱 사례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고 이게 점차 그러면 변호사님 보시기에 네, 이거 먼저 보죠. 네. 예 이게 이제 7월 기사군요. 네 이게 이제 뭐랄까요 이게 5억 받았는데 12억 반환 벤처 투자자 갈등 폭발 이게 이제 풋옵션 네. 사례입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사례인데요. 이건 이제 신한캐피탈하고 이제 이제 스타트업하고. 투자자하고 했는데 이제 신한캐피탈이 이제 요게 아마 기업 회생을 신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업 회생을 이제 신청을 하면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전 동의를 안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풋옵션 청구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투자했는데 네네. 망했어요. 사실상 네. 망해서 한 푼이라도 더 건져가겠다. 이런 거죠. 근데 5억 투자했으면 5억 받아가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건데 어떻게 하면 12억을 받아갑니까? 아 이게 이제 네. 뭐 수익이 났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망했잖아요. 계약서를 보시면은 제가 네. 여기 보시면은 예, 되게 복잡한데 뭐 하여튼 뭐 어떤 사유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견되거나라고 되어 네. 있는데 맨 위에 이제 그 사유는 뒷장에다가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유입니다. 요것만 잠깐 보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4번을 보시면은 회사가 땡땡 주에서 정한 사전 동의권 절차를 아는 경우에 네. 이렇게 풋옵션을 행세를 할 수 있다. 발동이 되는 거죠. 나한테 허락 받아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가버렸으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투자 회사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거는 게 지금 저는 일단 연복리 12% 비율에 의한 금원 요거는 이제 지연 손해금인데 네. 이거를 더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아. 예. 그리고 또 좀 심한 투자 계약서 같으면은 이거 말고 그냥 투자 원금 자체를 위약금으로 걸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5억이면은 10억 플러스 10억에 플러스 알파 지연 손해금 그래서 아마 12억이 된 걸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게 자, 있고요. 내가 5억을 스타트업에 투자했는데 네.
여차저차해서 뭐 할 때 나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네네네. 네. 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제 계약서상으로는 위반이 거다. 됐고, 네네.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뭐 이자 지연금 네네. 이런 게 합쳐지면서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그렇죠. 커져버리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기업은 네. 망했다는 건 네. 자본금이 잠식돼서 영원이라는 뜻일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럼 뭘로 돌려주면 돌려줄 게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은 아까도 이제 뭐 리픽싱하고도 마찬가지지만 투자회사는 이제 감사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투자 회사 자체의 규정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동의권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잖아. 근데 왜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안 했어? 이 회사도 지금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왜 조치를 안 했어?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좀 어려운 거죠. 저 자료 한번 보실까요? 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주식 매수 청구 풋옵션 이게 좀 이거 보시면은 나오는데 예. 이게 2020년도 기사입니다. 보시면은 스타트업 투자금 반응 소송이 풋옵션 청구한 거거든요. 이거 청구를 했는데 타이머 와이즈는 VC고요. 예, VC였습니다. 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야, 지금 회사도 어려운데 이게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이때 당시에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취하를 했어요. 여론에 밀려서. 그래서 네. 이제 뭐 하여튼 이건 하여튼 잘 끝낸 케이스인데요. 요즘에 좀 분위기가 다르고요. 이게 작년에 나왔던 건데 블랭크 커퍼레이션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여기 이제 남대관 대표한테 이제 소송을 걸었습니다. 투자사에서. 이거는 회사에 건 게 아니라 개인한테 걸었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인데 남대관 네. 대표는 이제 대주주고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에게만 청구를 했는데 이게 IPO 너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어? 그거를 이제 위반을 했기 때문에 네. 네. 400억대의 풋옵션 소송을 이제 걸게 된 거고 이해관계인. 그러니까 여기는 대주주한테 걸었습니다. 사장님한테 예. 걸어버리는 예, 거죠. 예, 예. 너가 그때 잘못한 거.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남대관 대표가 어느 정도 재산이 또 있으니까.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약간 이건 제 추측인데 이렇게 좀 뭐랄까요? 어떻게든지 걸어야 되는데 회사보다는 그래도 개인한테 거는 게 좀 더 상징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또 있었어요. 결과도 빨리 나올 수 있죠. 예, 그런 자기 돈이 되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라는 게 이제 자본금 털리면 유한 책임이라고 제가 맞습니다. 배운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걸로는 만족을 못하고 네, 네. 또는 회사가 망했으면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이해관계인 예를 들어서 그 네. 사장님, 대주주, 네, 그 벤처의 실질적인 주인의 그렇습니다. 연대 책임, 그 사람 네, 개인 재산까지도 그렇죠. 일부를 받아오는 네, 그런 계약들이 맺어지고 있고 네. 실제 그 계약을 통해서 네. 돈도 회수하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잠깐 이제 네. 그 화면을 다시 보시면은 이게 뭐 기본 개념이죠. 이제 이게 회사의 기본 개념이잖아요. 네. 소유는 주주가 하고 경영은 이사회에서 하는 게 기본인데 우리가 투자자라고 하면은 주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새 신주를 발행받은 사람이니까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회사 경영에는 간섭을 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저도 뭐 주식 매매를 많이 하는데 제가 하여튼 매매한 이제 저는 지금 요즘에 이제 얼마 전에 SK 스퀘어 주식을 샀는데 제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주주 입장에서 네. SK 스퀘어에 가가지고 야 너 회사 하려면 일을 많이 사셔야 되죠. 내 동의받고 해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사회가 결정하는 거죠. 이사회가 주식회사는. 결정을 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VC들은 또 초기에 좀 위험을 안고 하는데 약간 회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이제 과거 이제 미국의 이제 IT 버블이나 우리나라 IT 버블 사례에서도 투자자의 그러니까 스타트업 대표들의 스타트업 경영자들의 도덕적 해이 사례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우스갯소리로 투자해줬더니 다음날 외제차를 뽑았다든지 투자해줬는데 부동산에 투자했다든지 네. 그런 사례가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니면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막 그 대주주가 자기 지분을 팔아버리고 그러면은 사실은 좀 문제가 되니까 네. 좀 간섭을 좀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동의권 제도라든지 그런 네. 게
생겨난 게 이제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렇게 계약서 상에 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 장치들이 네, 네. 계속해서 늘어나고 구체화되고 맞습니다. 있습니까? 네. 늘어나고 구체화되고 있고요. 네. 뭐 투자 계약서 굉장히 복잡한 투자 계약서 특히 지금 초기 투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데 후기 투자 같은 투자 계약서는 엄청납니다, 사실은. 네. 뭐 약간 동의권 조항 이제 뒤에 잠깐 또 동의권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동의권 조항이 이제 초기 투자 같은 경우 한 5개 정도? 아니면 완전 초기 투자의 경우에는 동의권 조항도 아예 안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협의만 해라. 뭐뭐 동의입니까? 요거 버티면은 16개 집어넣거든요. 근데 제가 잘 몰라서 네네. 아니 내가 신규 받아서 투자를 한다면 네네. 내가 뭐 10억이든 50억이든 투자해서 거기 네네. 주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저런 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네. 이게 이제 정관 변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뭐 사전 동의는 안 받아도 동의는 받게 되는 네. 경우가 있지만 네. 나머지는 동의 안 받아도 될 게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자산 총계 5% 이상 이런 거는 사실은 경영 같은 상황, 경영에 관한 사항이니까 네. 이거는 굳이 일반 주주들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점점 촘촘하게 나한테 동의를 구해라. 투자한 엄청납니다. 사람에게. 엄청납니다. 이게 네. 지금 초기 같은 경우는 뭐 되게 작습니다. 한 대여섯 개 정도 네.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는 한 16개 정도 들어갔거든요. 뭐 대표이사 이사선임 해임할 때도 나한테 동의 받아라.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 설립할 때도 나한테 법 받아라. 우리 사주 발행할 때도 나한테 동의 받아라. 뭐 이렇게 되면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대표는 네네. 정말 이제 그야말로 상전을 모시게 되는 거네요. 근데 나쁘게 뭐, 표현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네. 뭐 어려울 때 도와준 거니까 저는 네. 뭐 합리적인 동의권 조항이라면은 저는 뭐 크게 저 정도면 심한 겁니까? 16개면? 16개면은 초기에는 심한데요. 네. 저는 중기 정도에는 한 요 정도. 중기 정도는 괜찮아. 보통 얼마 정도 투자합니까? 뭐 시리즈 한 A 이후 B 정도면은 한 회사 밸류에이션으로 한 1,000억 이상 밸류에이션에 네. 한 100억 언더로 투자를 하는 회사 같으면 요 정도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 몇백억 투자 받으려면 뭐 하여튼 저도 이게 저 정도 족쇄는 채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네. 이게 문제는 네. 모든 게 그렇죠. 법률이 항상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요거 이제 사전 동의권인데 제가 한숨 쉬는 이유가 요즘에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라든지 해서 고민스럽게 얘기하는 경우가 투자자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뭐 이거 스톡옵션 줄게요. 그러면은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네.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기자님하고 이제 저처럼을 만나가지고 그래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사전 동의권 절차에 대해서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제 사업이 잘 되면 돈이 남으면 그렇죠. 네, 얼마나 분위기가 너무 좋겠어요. 좋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해요. 이 회사가 이제 투자받은 스타트업이 투자를 못 받고 매출도 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 이제 일부 나쁜 투자자 네. 네. 같은 경우는 그때 너 동의 받았어? 갑자기 이제 얼굴 싹 변하면서 저 심사위원님 저 그때 다 말씀드리고 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계약서 보시라 사전 동의로 네. 돼 있지 않는데 그거 안 받았지 않느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분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항상 이 동의권 위반은 뒤에 말씀드렸죠. 풋옵션하고 이제 앞에 뭐 연결된 풋옵션하고 항상 걸려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분쟁의 시초. 그렇게 이제 구조가 그렇게. 아주 나쁘게 말하면 너무 심한 표현인가요? 덫을 깐. 진짜 그건 좀 심한 표현이군요. 네. 최근에 제 클라이언트 분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외부에 이제 방송을 잘 안 나가는 이유가 이게 클라이언트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뭐 추측도 되고 막 그래가지고 네, 이게 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뭐 이거는 이름 말씀 안 하시죠? 이름은 네. 당연히 말씀 안 하는 건 그건 당연한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동의권 조항 때문에 굉장히 지금 투자사하고 관계가 좀 좋지 네. 않아가지고 그건 좀 악의적인 뭐가 있었나 봐요. 악의적인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 이제 오케이 하고 이제 와서는 회사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이제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풋옵션 행사하겠다라고 이제 막 발동을 걸고 있는데 이제 재밌는 게
투자사는 회사에 대한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보고 의무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이제 채권자들은 그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회사 재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투자자들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어느 계좌 무슨 은행까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하나 딱 주계좌만 가압류 딱 걸어놔도 어렵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어디 저 수원에 있는 땅 그게 사실은 그 네. 20억짜리가 아니고 150억짜리라는 걸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죠. 거기 딱 설정 걸어버리면 되겠군요. 그건 딱 가압류 설정을 네. 걸든지 아니면은 딱 제일 이제 그 핵심적인 저기 뭐죠 계좌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냥 가압류를 딱 걸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금 플러스 위약금 걸어가지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지금까지의 투자 계약에 있어서 관행이었고 이제 전 맨날 말씀드리지만 이 일단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가 이게 무효인 조항인지 모르잖아요. 일반적인 이게 깝깝해집니다 그냥. 이거 위약금 다 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초기 투자든 이제 중기 투자로 이제 시리즈 A가 더 큰 겁니까? 시리즈 B, C로 내려갈수록 커지는 겁니까? 시리즈 A, B, C 뭐 프리 네. IPO 뭐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위로 올라가는군요. 예. 네. 뭐 시리즈 C 이렇게 올라갈 네, 맞습니다. 땐 한 단돈 5억, 10억의 투자를 받던 초기에 네. 제가 스타트업 대표라고 하죠. 네. 변호사님이 이제 투자자예요. VC예요. 네. 근데 이런 조항이 이런 조항 좀 넓게요. 네. 이런 조항 좀 넓게요. 일단 이해도 쉽지 않지만 네. 내가 이해를 했어요. 이것까지 이런 것까지 정말 우리를 못 믿나 하더라도 네. 저는 이런 계약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좀 스타트업이 불리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 돈을 나한테 투자한다는 분한테 이런 조항까지 넣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네. 그 이제 초기 투자 특히 또 초기 투자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조력을 받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네. 이제 법무법인 뭐 저희 같은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일단 법률 자문 못 받고요. 네. 그거 이제 만약에 법률 자문을 받는다고 해도 이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거를 그렇게 이제 크리틱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되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엔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네. 요즘에는 표준계약서 양식도 이제 벤처 투자협회에서도 네. 만들고 이제 그래가지고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 말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이제 들면 아까 연대 책임을 좀 무한정으로 해놓는 거. 그러니까 이해관계인 연대 책임을 그러니까 무과실의 경우에도 집어넣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거는 제가 열심히 해도 잘못이 없어도 네. 기업이 망하면 다 내가 연대 책임이 지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런 투자자하고는 일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저희는 이제 이 정도 계약이면은 그냥 네. 대표님 투자 안 받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라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그게 대표적인 조항이고요. 좀 장난치는 조항들 좀 있습니다. 이건 뭐 뒤에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뭐 특별 상환권이라고 해가지고 상환권 뭐 상법상 상환권은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지만 되는 건데 네.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이 없어도 너 상환해라. 회사는 상환해라. 뭐 네. 이해관계인 상환해라. 이제 그런 이제 뭘 상환해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이제 투자 회수하는 거. 그러니까 네. 그거 다 계약 기간이 있고 다 조기 상환권, 특별 상환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뭐 게 이렇게 있어요. 생기면은 너 좀 이렇게 상환을 해라.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네. 먼저 돈 뽑아간다. 네, 3년 이전 보통 상환권 행사가 3년 이후에 발생하는데 네. 예전은 5년인데 요즘 3년으로 많이 하는데 3년 전에도 돈 뽑아가겠다 이제 그런데 이거 좀 심하다 이런 데는 투자 계약 검토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투자 계약 검토하라는 게 아니라 네. 투자 안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많이 좋아져서 요즘에는 그리고 특히 이제 모태 펀드를 쓰는 VC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제재를 받습니다. 네, 계약서를 좀 잘못 쓰거나 그러면 네. 모태펀드 그건 이제 그 국민 돈이니까. 네. 그렇게 잘 돼 있어가지고 예전보다는 좋지만 그래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거를 그 네. 현장에서 보시면 네네.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에 결국 스타트업의 그 사장님과의 네네. 창업주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네. 이렇게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안 싸우고 싶지만 규정상 거기서 정당한 투자자가 정당한 요구를 안 하면 그 사람도 배임이 되잖아요. 그렇죠. 투자한 예. 그 회사 측에서 네, 네. 뭐 예를 들어 실황 캐피탈이라면 네, 네. 네.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까? 아니면 결국은 인간관계 때문에 틀어집니까?
반반인 것 같은데. 반반이에요. 예, 네. 인간관계 조금 더 많은 것 같은. 인간관계가. 이제 기본 이게 안 되니까 좀 서로 날카로워지고 네, 네.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합의로 풀 수 있는 부분을 합의로 못 풀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먼저 틀어지고 나서 그러면 법대로 합시다. 뭐 네. 변호사로서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을 제일 좋아하긴 하지만 네. 네, 법 없는 세상 그거 제일 싫어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네, 이게 그 사전 동의권 풋옵션 이거에 지금 사실은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한 사건에 의해서 법원의 네. 판단이 좀 쌓이고 있는 분야가 생기게 네.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건 뭐 저기 공시도 됐고 이제 그 뭐 워낙 유명한 사안이고 판결문도 이제 다 공개가 돼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틸론이라는 회사하고 뉴옵틱스라는 회사라는 그런 회사인데요. 틸런이 투자자입니까? 아닙니다. 뉴옵틱스가 투자자고요. 아, 네, 네, 네. 예, 이게 이제 사실관계를 잠깐, 그러니까 먼저 요 PPT 한번 제가 설명해 주면은 네. 설명해 드리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1심은 그 투자자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이 틸론이 투자자한테 46억을 내놔라, 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그게 이제 완전히 정반대로 얼마나 투자했는데요? 투자 금액은 20억입니다.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린 뭐 위약금 플러스 알파 막 그렇게 그래서 돼가지고 46억을 예, 이자도 불어나고 내놔라. 그래가지고 46억을 내놔라. 내가 사전 동의하게끔 계약서에 넣어놔. 네, 사전 동의 안 했다. 네, 풋옵션 걸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돈 내놔라. 46억 내놔라라고 이제 1심에서 청구했는데 네. 1심은 46억 다 내놔. 이거 투자 계약서대로 판단해야 돼. 그렇게 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이 사전 동의권이 무효다. 네.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다. 46억 안 줘도 돼. 그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는 건 뭡니까? 더 뒤에 자세하게 네, 설명드릴게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이게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런 판결 제일 싫거든요. 1심에서는 전부 승소했는데 2심에 전부 패소를 하면은 사실은 대법원에서 이길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하여튼 뭐 극과 극이 된 거죠.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또 이제 파기환송이 됐는데 주주평등 원칙에서 무효라고? 아니, 근데 이 사안에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일단 고등법원에서 이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이 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영업 비밀인데 아마 우리 영업 비밀 좋아합니다. 아마도 네. 영업 비밀 아마도 이 지금 3프로 TV에서 아마 이 법률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최초일 것 같은데요. 뭐 자료들을 이 판례에 대한 거에 대한 해설이라 그게 없는데 파기환송심에서 되게 재밌는 판결을 했습니다. 예. 아까 풋옵션 그 네. 기자님도 되게 이렇게 풋옵션 뭐 20억을 했는데 왜 46억을 물어야 되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걸 반으로 딱 잘랐어요. 고등법원 이 파기환송심에서 이거를 다 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네. 라는 취지로 이제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게 이게 올해 이제 6월 달에 요게 아주 따끈따끈한 판례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최종심 끝났네요, 그럼. 또 이제 재상고했습니다. 아, 재상고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또 대법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재상고한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할지는 이것도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게 지금 투자업계에서 또 아마 아무도 모르고 계실 거예요. 네. 이 판결은 있는데 아마 이거 해설을 하면은 네. 이제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예, 여기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고요. 예, 보시면은 뭐 다 보시면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나와 있습니다. 작년 대법원 네. 판결만 나와 있는데 고등법원 판결은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안을 제가 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원고가 뉴옵틱스인데요. 피고 이제 틸론에게 이제 20억 만 원짜리 네. 그러니까 이제 만원 가치 그러니까 만 원으로 해가지고 20만 주 20억 원에 인수하는 이제 그렇게 투자를 했고요. 네, RCPS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럴 때 이제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네. 주당 낮은 가격으로 하면 사전 서면 동의 받아라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위반을 하면은 풋옵션 청구하겠다. 네. 이제 투자 여기는 정확하게는 투자금 종이 상환 플러스 투자 금액 상당액의 위약금 이렇게 이게 다 계약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18년도에 이제 틸론이 어려워지니까 네. 또 투자를 받았어요. 이제 이 앞에 말씀드린 낮은 가격으로 투자를 받은 거죠, 유상증자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옵틱스에서는 아유 이거 뭐 위반했네, 라고 해가지고 43억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20억 플러스 20억 위약금 20억 플러스 지연 손해금 해가지고. 저기서 사전 동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 투자 회사가 나는 동의 안 할래 하면은 네네. 그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하는 그 계획 자체가 네. 무산됩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건 이사회가 결정할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해주고 지금 넘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유효하다고 봤죠. 그런데 요 투자 계약서 상의 책임은 져야 된다라는 네. 취지로 보시면 그게 이제 무효가 되는 건 그럼 아니고요. 그 투자 회사는 그 스타트업은 왜 저걸 동의 조항이 있는데 잊어버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잊어버리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네. 사안에 이제 판결문에 뭐 되게 많은데 사실은 뭐 이게 이제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유옵틱스하고 틸론하고 굉장히 많은 소송이 있습니다. 네. 네. 미워서 말 안 했군요. 그건 아니에요. 얘기는 했는데 나 네. 동의 못 해주겠다. 네. 뭐 그랬습니다. 예, 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뭐 네. 사실은 이제 둘이 협업을 해서 뭐 이제 뭐 PC를 팔기로 했는데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리픽싱 조항도 있어요. 네. 그래서 몇 대 이상 매출을 하면은 뭐 리픽싱을 네, 좀 네. 위로 하고 몇 대 이하로 하면 아래로 했는데 이게 또 사업이 또 잘 안 됐어요. 네. 하여튼 생각보다 안 돼가지고 이제 앙금이 조금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맨 아래 이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네. 43억 및 지원서 여기 이제 차트 뭐 제 표 보시면 알겠 43억 및 지원 손해금 보니까 제가 한 46억이더라고요. 46억 얼마가 돼서 지급해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1심에서는 이제 네. 그게 이제 넘어갔죠. 이제 고등법원에 갔는데 고등법원 보시면 이제 사전 동의권이 무효다라고 네. 판결을 했습니다. 여기 또 보시면 아래 보시면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네. 제가 이제 SK스퀘어 주주인데 나한테는 그런 권한 없잖아요. 그런데 왜 얘한테 이런 권한을 줘? 그게 주주평등권이에요. 그렇죠. 예. 똑같이 투자를 했더라도 네. 다른 주주한테 동의받을 의무는 없는데 네. 너가 계약서상에 그렇죠. 동의해야 한다고 해서 너한테 동의받을 네. 의무는 없어. 네. 여기 심지어 황제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되게 안 좋게 본 거죠. 그러니까 네. 고법의 판결문에 황제주라고 나옵니다.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A라는 회사가 투자한 그 주식에 대해서만 그 지분에 대해서만 왜 동의권을 그렇죠. 너한테만 네. 허락을 받아야 돼? 네, 너가 황제주도 아닌데. 그렇죠. 예. 왜 얘한테만 투자 금액의 회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얘한테만 주냐는 네.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거 같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계속 문제가 되겠군요. 이게 이렇게. 이게 네. 지금 그래서 이제 2심에서는 이제 원고가 전부 패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46억인데 빵원이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없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풋옵션을 아예 청구를 못 하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틸론의 주식을 갖고 있게 되는 상황인데. 네. 사실은 뭐 이 비하인드 스토리도 되게 많은데 뭐 여기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더 많이 네. 들 것 같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 판례가 되게 깁니다. 근데 그냥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할 수 있다. 주주평등의 원칙인 경우에도 보면은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소수 주주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열람등사 청구권이라든지 뭐 3% 주주권, 뭐 5% 주주권 뭐 그런 것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뭐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돼서 이게 그냥 무효는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한 번 더 봐봐. 고등법원 내가 돌려줄 테니까 한 번 더 볼래? 뭐 그런 취지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전 동의권, 그러니까 이 판례에 대해서 사전 동의권 전체가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개별적으로 사실은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사실상 그 변호사들 이제 그 이런 해석의 여지가 오히려 더 넓어지긴 했습니다. 네. 스타트업 좀 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이 사전 동의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주 머릿속에 지긋지긋하실 겁니다. 이게. 그러겠네요, 진짜. 네, 이거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마지막 보시면은 네. 이제 기자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근데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은 그 위약금 한 거가 있습니다. 네, 그 약정에 대해서 이제 표 보시면은 이와 같은 약정이 사실상 투하자본 전부 또는 일부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 기능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네. 한번 잘 봐봐. 이거 위약금 이거
너무 센 거,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듯이 이거를 이렇게 판례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단은 네. 야, 그런 약속을 어겼다 해서 네. 위약금으로 너무 많이 받아가서 네. 그런 식으로 너가 투자한 걸 다 돌려받으려고 하지 마.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그때 당시 작년 7월 13일인데요. 제가 네. 거의 뭐 하도 이 판결이 중요해가지고 뭐 많이 기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날짜까지 외우고 있을 정도인데 제가 저는 이제 언더스탠딩 요거 관련한 출연을 하면서 네. 2주 뒤에 대법원 판결이 납니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약금도 아니 계약서에 해서 무슨 약속을 스타트업이 투자자에 대해서 약속을 어겼으면 위약금을 당연히 네. 약속을 했다면 계약상에 있다면 물어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그렇죠. 당신이 투자한 거 이상으로 가져가는 건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한번 봐. 네, 네. 도등법원에서 한번 네. 봐. 이렇게 네, 된 거죠. 대법원 뭐 스스로 판결하지 않고 예, 자판을 돌려보내니까. 뭐 자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네. 그래서 다시 또 고등법원으로 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따끈따끈한 얼마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영업 비밀이죠. 이게 네. 했는데 예외적인 주주평등의 원칙은 대법원에 따라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예외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어길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동의권 조항이 일정한 경우에는 동의권 조항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슈인데 그런데 다 그렇게 가져갈 수는 없어. 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요 부분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지만 그 금액을 가져갈 수 있어.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사실은 지금 VC들 아마 이거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게 난리가 날 겁니다. 아니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당 가능이 배당 가능이 없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네.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예. 줄 돈이 없으니. 네, 줄 돈이 없는데 네. 왜 달라는 거냐. 네. 이게 추심 매수 청구권을 제한을 했습니다. 이게 네. 저같이 이게 뭐 투자 계약서 많이 보는 사람에게는 지금 충격적인 판결이거든요. 네, 네. 이거를 완전히 저희는 이게 뭐 무조건 이거는 계약서대로 네.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게 충격 하나. 두 번째 충격은 여기 표 보시면은 원금 플러스 여기는 7% 이율이거든요. 네. 원금 제외한 부분은 무효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위약금은. 결론적으로는 뭐죠? 조기 상환 청구한 거는 배당 가능이익이 없으니까 안 줘도 돼. 네. 근데 위약금은 줘야 돼. 그런데 하지만 위약금은 7% 플러스 줄 필요 없어. 원금만 주면 돼. 해서 20억이 됐어요. 20억. 그래서 20억. 예, 그래서 46억. 이게 뭐 굉장히 합리적인데요? 그런가요? 네. 롤러코스터를 타가지고 네. 롤러코스터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어떻게 달지가 시간이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네. 설명하실 게 더 있는데 준비해 오신 게 네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댓글에도 뭐 RCPS 자체가 투자자에게 기울어진 투자금인데 거기서도 투자자는 손해를 보기 싫어한다. 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엉터리 스타트업 돈 받아서 정말 엉터리 한 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겪어보시면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진짜 투자자 입장에서 화날 거 아니에요. 돈 날리고 연락이 안 돼요. 네. 뭘 할 수가 없어요. 네. 뭐 내용 증명 보내면은 계속 송달이 안 되고 연락이 네. 안 됩니다. 여자친구도 제일 남자친구 싫어하는 게 연락 안 돼. 전화 안 받는 거잖아요. 네. 이거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뭐 가면 뭐 사무실은 없어져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는 해야죠. 그런 경우는 사실상 도덕적인 그런 경우도 사실은 많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이래서 항상 변호사들이 이제 박쥐, 회색 분자, 그거야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극과 극이 있는데 진짜 극과 극이 아닌 상황 좀 조화롭게 좀 해결을 보면은 좋지 않겠냐라는 마지막 조언을 듣고 마무리할까요? 저기 네. 큰 돈, 목돈을 투자하는 사람, 우리 자본시장에, 우리 스타트업 시장에 정말 소중한 존재죠.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은 장치를 설정해 놓고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실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스타트업 하는 분들은 스타트업이라는 게 뭡니까? 대기업에 비해서 정말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해야 정말 그렇죠. 이게 경쟁력을 갖추는 건데 자꾸 그 경영 활동이 위축될 거고. 네네. 그 계약서 뭐 현장에서 보시면 어떻게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네. 일단은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계약서가 좋아졌고요. 예전 진짜 제가 봐도 깜짝 놀라요. 이게 맞아요? 정말 이런 계약서가 있나요? 네. 무과실 연대 책임이라든지 뭐 그냥 노예 계약 뭐 그런 게 있었죠. 이제 그 하이브 사태 때문에 이제 주주간 계약서는 이제 제가 설명하기가 많이 편해졌는데 투자 계약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과도한 그 투자자 보호 규정은 저는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거를 이제 법원에서 지금 하나 둘씩 지금 약간 정리가 돼가고 있는 거로 저희는 보입니다. 이런 앞에 고등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이제 46억에서 뭐 20억으로 이제 감액이 됐는데 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투자 계약서도 이제 조금 좀 접점을 찾아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되고 이제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뭐 법률 자문을 받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여기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는 기관과 함께 이제 그 투자 계약서 가이드라인이라는 네, 네. 뭐 그런 PDF로도 뭐 다 다운 받아서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다운 받아가지고 사실은 그게 좀 개정을 해야 되긴 합니다. 이런 사안들이 조금 더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네. 개정 작업을 저희가 지금 걸칠 예정이니까 그런 걸 좀 참고를 해서 또 너무 또 맹목적인 투자는 받지 않게 이제 투자 계약서를 받는데 뭐 특별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조금 주의를 하셔라. 네. 뭐 이렇게 또 다시 또 중간적인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게 되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우리 투자 시장이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좀 더 활성화돼야 할 텐데 통계적으로는 이게 우리 돈이 마르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DLG의 최재욱 변호사 모시고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투자자와 또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이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